안녕하세요. 정우김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인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결정이 되고요. 오늘 자정부터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 방송 보이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음, 정호김의 인과 함께 매주 월수금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의 맞수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잖아요. 야당으로서는 이 집권당의 후보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승리해야 될 큰 숙제가 남았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차범위 바깥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것으로 돼 있지만은 사실 이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오세훈 후보의 맞수인 박영선이 어떤 사람인지 좀 제대로 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제가 거창하게 박영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이야기는 시작하지만 저도 그렇게 잘 아는 거는 아니고요. 과거에 국회에서 일할 때의 모습이라든지 또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거를 중심으로 사실은 그런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참 예민한 때니까 나름대로 지피지기하는 마음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그래서 박영선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이렇게 이제 이력을 봤더니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언론대학원을 나왔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박영선 그러면은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출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요번 정권에 들어와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경희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댓글 써주신 분들이 계신데 잠깐만요. 보인다고 해주셨네요. 이제 제대로 이제 틀이 잡혔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좀 줄여놔야 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경희대학교 출신 중에 지금 박영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전부 경희대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고민정 그리고 저 검찰 쪽에 이성윤 이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또 그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김태년 의원도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가 잘 나가네요. 어느 정권마다 이렇게 특정 학교가 잘 나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죠.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성균관대학 출신들이 잘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뭐 이명박 정권 때는 고려대학교 출신들이 잘 나갔다 그러는데 실제로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무튼 경희대학을 나왔는데 경희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리학과에 입학한 게 아니고 뭐 편입한 것이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입학했었느냐? 상명대학을 입학했다 해갖고 뭐 그런 얘기가 사실은 박영선이 선거 특히 시장에 출마할 때보다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뭐 그 학벌이라는 거는 정치인이 바른 정치를 펴나가는데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를 나왔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겠죠. 우리는 박영선이라는 인물을 사실은 TV를 통해서 먼저 봤죠. MBC 아나운서를 먼저 시작했나? 그리고 기자를 하고 그리고 사실 아나운서는 이렇게 프롬프터를 보면서 대본대로 읽는 거고 기자는 자기가 취재를 해가지고 그 기사를 이제 보도하는 것인데 사실 이 말하는 직업이라는 게 정치인들도 그렇고 말을 이렇게 어눌하게 하던 사람도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아주 말이 굉장히 늘어요. 요새 그 종편이 많이 나와가지고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 보면은 하루하루 다르게 일치월장으로 그냥 말들을 너무 잘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입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연 이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들어있나 이렇게 궁금해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박영선 그러면은 말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목소리가 듣기가 좋은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 토론은 잘하는가? 이 말을 하는 거하고 토론을 잘하는 거하고는 좀 그 영역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세훈, 박영선 TV 토론이 있을 때 과연 박영선이 그 언론인 출신다운 그런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근데 토론이라는 거는 첫째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일단 꽉 들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냥 정치인 뽑는 게 아니라 서울시정을 담당할 시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오세훈이 박영선한테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영선 어, 후보의 경우는 지금 서울시정에 대한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상명여대 체육교육과 다니다가 경희대 편입해서 서강대학원,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소위 학벌이라는 거, 대한민국에서 유난히 그 신경을 쓰는 이 학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입지전적인 그런 경력을 쌓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노력의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눈물의 여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박영선이라는 사람은 정치권에 들어와 갖고 여자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잘 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손꼽을 정도거든요. 저는 물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대체로 다 안 울어요. 근데 유난히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고 박영선 전 의원의 경우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어떻게 우냐면은 이렇게 막 여자 짓 하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는 스타일의 울음이라고. 저는 직접 우는 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기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렇게 운대요. 막 그냥 거의 그냥 바닥을 구르면서. 물론 과장된 표현 아닐까요 싶어요. 그럼 박영선은 좌파인가? 제가 볼 때는 좌파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한국 정치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박영선은 오리지널 친문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몰라요. 마음속으로는 원래부터 친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리지널 친문은 아니고요. 원래 비문이었죠. 지난 대선 때 그쪽 당 경선에서 안희정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안희정을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고, 아마 지금도 뭐 가까운 사이면 뭐 어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요번에 그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는 저렇게 씹어대면서 박영선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어,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친문 쪽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하다라는 증거랄까? 뭐 우리가 깊이 있게 박영선이라는 정치인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증을 가지고 추론해 볼 뿐인데, 그거 아세요? 2009년인가? 그 민주당이 뭐 한미 FTA를 포함해서 그 심의할 시간을 안 주고 집권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니들 맘대로 하느냐. 그러면서 법안 심의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데 하면서 막 그 뭐 망치도 등장하고 행패를 부렸다고나 해야 될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러면 심의 시간이 문제라면 심의 시간을 늘려주겠다 해갖고 그 심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막상 그 당시에 박영선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지들끼리 무슨 어디야 태국에 방콕 여행을 갔다 그래갖고 그때 한참 논란이 된 거 10년이 넘었으니까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방콕 여행을 같이 간 의원들을 보니까 노영민, 양승조, 우윤근, 이강래, 전병헌, 주승용, 이 사람들은 친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친문을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할 형편은 아니지만 이 박영선이란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친문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던 그런 정치인이었고요. 그 10년 전에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자면
박지원 당시 의원하고 너무나 합이 잘 맞아가지고 사실 그 당시 야당이 숫자가 부족했어요. 지금 민주당이죠. 그리고 한나라당은 굉장히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유난히 그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의정 활동을 보였던 사람이 이 박남매라 그래갖고 박지원하고 박영선이에요. 근데 뭐 괄목할 만한 의정 활동이 무슨 뭐 법안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온다든지 무슨 그 대정부 질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매우 조직적으로 한 사람은 브레인을 담당하고 한 사람은 무대 위에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둘이 합이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박남매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마 그 김태호 총리 청문회 때 그 박지원 의원이 당시에 뭔가를 수첩에 적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핸드폰으로 박영선한테 지령 비슷하게 막 그 정보를 제공해주면은 그걸 박영선이 굉장히 그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요약해가지고 굉장히 그 뭐랄까 촌철살인에 가까운 질문을 해서 결국은 김태호를 낙마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별거 아니었어요. 박연차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영선은 굉장히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이 김태호는 애초부터 자기가 사실은 경남지사를 했는데 박연차라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안 만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기업인이니까 만났을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박연차랑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여당 측 청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일면식도 없다라는 답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저러다가 어쩌다 한번 만난 게 드러나기라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그러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신 골프장에서 골프 쳤잖아. 지금 골프장에 연락해 보니까 명단 다 나와서 이러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줄줄이 불게 되더라고요. 그 김태호라는 후보자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골프장에서는 그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명단을 며칠 이상이면 다 없애버린대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넘겨 짚었는데 그냥 확 넘어간 거였죠. 그런 정도로 그 박지원과 박영선은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소수 정예로 이 집권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막 집요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상당히 그 두각을 나타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당으로서 제여비스님 박영선이 내부 암투에 강해 보이긴 하는데 그나마 이름이 알려지긴 했지만 서울시장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부 암투 민주당에서 그건 모르겠는데 참모들 사이에서는 평이 좋아요. 예, 민주당 안에서도 뭐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당시에 그 기억하십니까?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지명을 하고 박영선을 그 중기부 벤처 중기부라 그러나 중기벤처라 그러나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언론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문재인 권력이 추미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박영선은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등용을 시키면서 추미애는 이미 서울시장을 넘어선 대권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그 당시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박영선은 애초부터 친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다. 그런데 요번에 느닷없이 보궐선거를 해야 되고 지지율을 보니까 우상호가 도대체 박영선을 압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박영선이 민주당의 후보가 됐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박영선이 거의 환장할 상황이 생기죠. 임종석이 느닷없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뭐라 그러나 찬가를 그 부르면서 굉장히 지금 박영순 후보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박영선 후보가 이거 서울경제난 기사인데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 실장이 박원순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영선이 인터뷰를 하면서 임종석 그런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아주 우러나와서 막 그 성토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임종석 실장이 느닷없이 왜 그랬는지를 한번 우리가 지금 곱씹어 봐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그러면서 딱딱한 행정에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려 무던히 애쓰던 박 시장의 열정까지 매장되진 않았으면 한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박원순을 만난다. 유난히 많아진 어린이 보호구역과 속도 제한 구역을 지날 때마다 박원순의 목소리를 듣는다.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이거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그것도 지금 박영선 후보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소위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남인순, 진선미, 그 다음에 고민정을 캠프에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마치도 뇌까리듯이 20만 표 날라갔어요. 그 댓글을 읽으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임종석의 이러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 상황에서 임종석이 글쎄요 친문 집토끼를 잡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영선 지금 갈 길이 멀거든요. 오세훈 후보와의 표 지지율 격차도 점점 벌어지는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거의 30.4%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20%대인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거든요. 이미 35% 이하로 떨어질 때부터 계속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이해찬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힘든 줄 알고 서울시장 나와봤더니 다 된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LH에 대해서도 마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표를 깎아먹었는데 이 대목에서 왜 임종석이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박원순을 띄우면서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 때문에 보궐선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가. 여기서 박영선 후보에 대한 당내의 친문 내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글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박영선이 친문 내에서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해석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종석이 지금부터 자기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이낙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그럼 그 다음 친문이 누군가. 그래서 나오는 게 임종석, 김경수, 강원도에 누구, 충청도에 누구 하면서 나올 때 임종석이 먼저 달리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소위 친문의 어떤 지지표를 한 번에 장악하겠다라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대선 때 민주당 내에 경선하려면 친문의 지지는 불가피한 거거든요. 매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영선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면서 먼저 지금 뜀박질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좀 지나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미 친문 권력 내부에서 박영선을 포기한 게 아닌가? 아니 포기하지 않았으면 지금 14일부터 지금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뛰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왜 이런 식으로 초를 치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영선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결집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지금 계산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여당분들, 시민단체분들하고 얼마나 우려먹었습니까? 김백관님 그런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3월 29일 월요일에 지지율 현재 1, 2, 3위인 박영선, 오세훈, 허경영 3자 TV 토론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위는 오세훈이죠. 그 다음에 좌파 한 표에 10만원짜리 선거. 지금 디지털 화폐 당선되면은 돌리겠다 그러는데 서울 시민들의 어떤 수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여한 오세훈을 비난한 김태년 때문에 전광훈 집회에 참여했던 박영선이 조명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네요. 그럴 뿐만 아니라 김태년 대표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극우파라 그랬잖아요. 그 극우파라고 몰아붙인 이유가 당시에 그 집회에서, 그 집회는 조국에 대한 규탄 집회였답니다. 2019년에 그랬는데 10월 9일에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치매라 그랬대나?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치매라 불렀으니 구급하다. 이런 논리를 지금 그 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치매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임종석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로서는 지금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오세훈 후보가 20%를 앞서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러한 그 경계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재인 지지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30.4%라는 거는 단일화 결과 나오기 전에 30.4%라는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으니까 지금 단일화 컨벤션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거보다 더 낮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박영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지금 중립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3월 26일 천안함 11주기에 느닷없이 불사시님 이번에 자유우파가 서울 부산 선거에서 당선시키고 정권교체 가자 화이팅. 네, 좋은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천안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천안함 11주기에 정치인들이 참석한다니까 국방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지 말라라는 개소리를 해가지고 참 우리나라의 이 정치 군인들 국방부 문제예요. 뭐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해찬 같은 사람도 있지만 국방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젊은 병사가 문제가 아니라 위에 지금 현재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별들 이 사람들이 꽤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지키다가 그런 식으로 46명이 마치도 바다에 수장되듯이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는데 그걸 기리기 위해서 가겠다는 사람들을 정치의 이유를 들어서 못 오게 하는 것도 또 다른 정치 군인의 극한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천안함 얘기를 하냐면 바로 2010년에 천안함 폭침 당시에 박영선이 천안함 특위위원이었는데 계속 음모론을 제기했거든요. 첫 번째 음모론은 뭐냐면은 이 배의 스크루가 그물망에 걸려가지고선 장애물이 나타나가지고 느닷없이 기뢰에 걸려서 그 기뢰 때문에 폭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것처럼 하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그 한미 연합훈련, 독수리 훈련 당시에 그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음모설을 제기해가지고 그 박영선 때문에 그 박영선이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천안함 그 폭침 당시에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북한의 그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남이 큰아들이죠. 김정은에 의해서 독살된 김정남이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었대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복 동생이 무리하게 화폐 개혁을 추진했다가 실패하자 2009년부터 화폐 개혁하다가 아주 폭망을 했거든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김영철을 앞세워서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김정은의 얼굴이 알려지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왜 아버지는 이것을 묵인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당시 KBS 보도에 나온 거였거든요. 북한의 김정일의 아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의 야권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뭐 미국의 잠수함에 의해서 충돌됐다느니 아니면 스크루가 그물에 걸리다가 뭐 기뢰를 끌어올려 가지고 자초됐다는 둥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엔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가지고 북한을 규탄하려고 했었는데 결의안이 통과되기는커녕 겨우 의장 성명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의장 성명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러한 그 어뢰에 의한 폭침을 규탄한다라고만 돼 있고
누가? 주어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주어가 없이 그런 규탄 성명이 의장 성명에 의해서 겨우 나오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 중국도 설득 못하고 유엔 안보리에 중국 뭐 러시아 중요하잖아요. 백설공주님. 옆 모니터 화면에 브리핑 하듯이 써놓고 하시는지요? 그랬는데 제가 정리한 게 옆에 있기는 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유엔에서 설득하지 못했던 이유가 당시에 한국의 외교부에서 이거는 북한 소행입니다. 국제적인 조사단이 다 파악한 거고 중립국의 전문가들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대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나라의 20%가 못 믿겠다라는 걸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면 어떡해. 그 당시에 유엔의 앞에 가갖고 그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북한이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시위를 했었거든요. 2010년에 천안함 폭침 때 그런 정말 난리를 치는데 그 한가운데 박영선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뿐이 아니죠. 당시에 지난번에도 제가 흥분해갖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월터 샤프였어요. 근데 천안함 그 장병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주호 준이가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같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월터 샤프 사령관이 한주호 준이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봉투를 전해요. 그랬더니 왜 금일봉을 미국 사령관이 돈 봉투를 전했느냐고 또 난리를 치면서 당시에 국방부 장관을 쥐잡듯 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돈 봉투가 아니라 위로의 편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그 천안함 그 폭침 때 나름 야당의 저격수라 해가지고선 막 되는 말 안 되는 말 목청 높여서 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시장 선거 나오면서 뭐 돈 10만 원 얘기도 하고 뭐 계속해서 무슨 뭐 집을 얼마를 지어주겠다 마치도 뭐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듯이 하는 거 보면은 이 정책을 펴는 사람을 우리가 뽑을 때는 말이 앞서거나 책임 없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 MB 정권 때 자신이 탄압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박영선이 사실 야당의 저격수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또 제가 또 하나 기억하는 거는 그 당시 제가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위 소속이었는데 그 정보위에 박남매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박지원, 박영선. 근데 두 사람 다 이 국정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응어리가 잔뜩 찐 거야. 한 사람은 그 남편하고 방콕 여행 간 거 국정원이 터트렸다 그래가지고선 아주 기분 나빠하고 박지원은 자기가 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 그 북한의 그 돈 전달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는 아니라고 끝까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끝에 국정원에 대한 그런 그 질의라든지 회의는 실제로 언론에 공개가 안 돼요. 모든 게 비공개인데 제가 이제서야 밝히는 건데 거기서 국정원의 그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갖고 정말 입에 못 담을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막 거기서 그 대굴대굴 구르면서 성토를 하는데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박영선은 청문회 때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여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연희동집 인테리어 공사비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라. 이거를 지금 댓글로 쓰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야당 의원인 지금 보수정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야죠. 트럼프, 킴 감사드리고요. 이하님, 임종석이 실세 모사꾼이다. 이해찬을 쥐고 흔들지는 못하지만 급할 때는 이렇게 전면에 끌어낸다.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와중에 너는 왜 박원순을 그렇게 마치도 무슨 박원순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찬양이라도 하듯이 이런 상황을 만드냐 그랬더니 오세훈을 비판하다가 박원순 생각이 나서 그랬다는데 임종석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임종석이 누굽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임수경을 데리고 김일성을 만난 그러니까 임종석은 한국 정치에만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임종석이 좌파냐 뭐 진보냐
그 사람은 그런 걸로 표현하는 그 수준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폴리티션이라고 할 때 그 폴리티션, 한국 정치에 나름 최적화되어 있고 말도 잘하잖아요. 보통이 아니죠. 계산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영선 보면 청문회 때 생각이 나요. 자기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소름이 끼칩니다. 아, 그런 적도 있습니까? 자, 유점수님, 탐관오리당,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이 100번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100번 낫다라는 말씀이신지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 박영선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 자, 다시 오세훈 캠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자켓을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가 어제였죠. 어제 끝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나타나서 오세훈 후보를 열심히 돕겠다는 결의를 다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적어도 화학적 결합은 아니라 하더라도 화학적 결합 비슷한 거를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는 점에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이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빨간 넥타이를 맨 안철수, 국민의힘 점퍼 입은 금태섭. 지금 국민의힘의 사기가 충천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국민의힘 당색인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나타난 안 대표를 기립박수로 환영했다. 아마 이게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다시 색깔을 핑크에서 레드로 바꿨는 모양이네요. 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고 서울 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다.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화학적 결합. 사실 여론조사의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 공개하지 않으니까 뭐 어떤 쪽에서는 낙승을 했다 그러고 오세훈 후보가 넉넉히 이겼다는 뜻이겠죠. 어떤 쪽에서는 지금 뭐 경쟁력에서는 3%대 안이 이겼는데 적합도에서 4점 몇 %로 5가 이겨서 1점 몇 % 차이로 5가 이겼다라는 이야기도 막 지금 SNS에 돌아다니는데 모르죠. 결과는. 어찌됐든 승자는 오세훈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세훈이 지금 그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요. 안을 배제한다라는 그런 그 기미를 보여줘서는 안 돼요. 화학적인 혈압은 현실적으로 화학적인 결합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에도 성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연기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뭐 20% 차이라 그러지만 이미 그때가 언제야? 10년 전인가? 11년 전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가 15%를 앞서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 차이도 안 나요. 한명숙 후보와의 차이가. 그렇게 한번 놀란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긴장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한 중도표를 더 견인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화학적으로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정치인들끼리 어떻게 그게 잘 맞겠어요? 권력이라는 건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꼴통령 문재인님, 박영선이 오세훈을 MB 아바타에 극우의 거짓말 정치인이라고 맹공을 퍼붓는데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말을 분명히 하고 목소리가 좋은데
머릿속에 그 컨텐츠가 들었는가? 컨텐츠가 들었으면 컨텐츠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MB 아바타, 뭐 거짓말 이런 거. 본인은 거짓말 안 하고 여태까지 얼마나 솔직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맹공에 쓰는 말들이 매우 단순한 용어들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아마 막판에 어떤 마타도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가야 되고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여기서 보세요. 계속 지금 지는 선거, 지는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계속 오세훈을 도와주면서 완전히 그냥 밑자락을 깔아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스스로가 정치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내려간 날 안철수가 의원총회에 등장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두 사람의 관계에는 여전히 꺼끌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세훈이 공동 기자회견 하자 그랬는데 안철수가 사양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의 할 일을 한 95점 정도 맞고 거의 맞춘 상황이에요. 아주 명예롭게 출구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80대 노장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말이야 10살만 젊었어도 이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보다 훨씬 이 손안에서 그냥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킹메이커를 어떻게 해야 내가 멋있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러잖아. 내가 뭘 했어? 오세훈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안철수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무 저는 흥미로웠는데 당신도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가 돼서 뭐 이런 그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흥행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흥행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야 정말 김종인은 진짜 뭐랄까 그런 걸 뭐라 그래 이 안에 뼈가 들었다 그럴까? 예, 그 두 사람 관계는 어지간해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삐딱하게 나가면 그건 자기가 죽는 길이니까 다 알아요. 오세훈도 알고 안철수도 알고 심지어는 김종인 위원장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박영선과의 결선에서 오세훈이 5% 차이로 이길 것이다. 안철수의 지지표 중에 3분의 2가 오세훈에게 오고 3분의 1이 박영선한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해요. 봐 니들 무슨 뭐 이재호 김무성 김문수 까불지 마. 내가 이렇게 잘 맞추잖아. 진짜 노련한 사람은 바로 나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백설공주님 방송 시간은 오늘부터 30분만이라도 연장해 주실 수 있는지요. 1시간 정도는 너무 짧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하면 지루해 하시면 어떡하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나요? 유점수님 하늘이시여 제발 경상도 출신 대통령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재명도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건 아실래나? 박영선도 경상도 창녕 출신인데 제가 그랬는데요. 보수라 해서 호남을 미워하지 말라. 유점수님은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이 한민족은요 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하다 맥이 끊겼지? 그래서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의 위상이 꽤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당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 뭐라 그럴까 어떤 반골 기질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리더가 있으면 쫙 따라가는 걸 잘해요. 근데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이 다 맞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지금 뭐 당대표로 추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정당은요 시끌시끌 하면서도 이렇게 합의를 찾아 나가는 그게 민주적인 정당이고 그럴 때 그 정당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번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박형준이 별 무리 없이 승리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의 어떤 그 당으로서의 위상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문수, 홍준표, 김무성, 이재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그 광주 내려가기 전인가 아니면 내려가선가 김종희 위원장이 이 사람들 때문에 당이 이 꼴이 났다고 일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그릇도 딱 거기까지신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이 포용의 정치가 지금 가장 필요할 때고요. 일단은 합쳐놓고 필터링해서 필요한 사람 쓰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지나간 얘기는 지금 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안철수 끌어다 해야 되는데 정신이 이상하다는 둥, 뭐 실제로 정신이 이상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신 세계가 상당히 오묘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 가슴이 좀 넉넉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 김문수, 홍준표, 김무성, 이재호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민주화, 또 반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름을 날렸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당의 색깔을 조금 순화하는데도 꽤 역할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포기한 분들은 아니겠지만 이분들도 이제 과거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그런 그 스타일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주인공이 훨씬 젊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맏형을 하시든지 고문을 하시든지 해야지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시려고 그러면은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지도가 더 올라갔어요. 지금 칩거하면서 뭐 공부만 하고 있다는데 공부하고 요리하고 개 7마리 키운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얘기했지만은요. 적어도 그 보궐선거 말미에 직접적으로 뭐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언지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 실질적으로 소위 그 지금 집권당에 반대하는 후보들에게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좀 나온다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결국은 가장 지지도가 높은 그 현재의 잠재적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나중에 조직이라든지 세력을 주도하면서 그 좋은 사람들을 규합하는데도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트로스님, 김종인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90%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 보선에서 저도 나는 90%는 한 거다 이런 소리로 들렸다. 그럴지도 몰라요. 자, 찰리찌님, 할배가 가면 우파의 부탕자들 들어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차지하게 되면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정 정도의 세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4월에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를 뽑습니다. 물론 이제 김종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 중에 추대하자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새로운 인물로서 좀 더 온건한 사람들이 지금 한마평에 올라가고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온건하고 합리적이면서 다소 좀 젊어 보이고 상당히 활동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 세간의 윤석열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지금 컨텐츠로서 규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태극기 사랑님, 오세훈 다시는 직을 걸지 말라.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돈을 걸어라. 오세훈이 어떻게 직을 걸겠습니까? 오세훈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직 걸가지고 그 서울시장에서 내려간 다음에 10년을 거의 뭐 백수 상황 아니었어요? 그 국회의원 선거 2번 나가서 떨어졌죠. 당대표 떨어졌죠. 본인이 완전히 그냥 거의 그
뭐야, 그 당내 후보 경선하는데 모 방송국에 왔는데 거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 기자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랬대요. 니들은 나경원만 좋아하지? 이런 소리도 했대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어떤 그런 그 복잡한 신경을 그런 조크로 한마디 했는데, 그 되는 거 보세요.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고생을 했고, 또 보수의 지지자들이나 중도에서 적어도 제1야당이면 니들이 그렇게 꼴통 같으면 안 돼. 지금 중간을 좀 규합해라는 뜻으로 오세훈을 찍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서영성님, 박영선 씨 울지 말아요. 도쿄 선거가 있잖아요. 서민 교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아마 이제 앞으로 박영선이라는 정치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가 도쿄 아닐까 싶어요. 빌리지님, 오세훈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땅을 가지고 또 사퇴하겠다 하잖아요. 그만큼 본인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오세훈이가 처음에 그 사실관계가 약간의 그 착오가 있어서 그랬지만, 자기 처가가, 그것도 그 땅이 보금자리로 지정되기 30년 전에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LH에서 그 뭐야,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그 신도시 해가지고선 땅 그 그지 같은 막 그 남들 사지도 않는 땅 사가지고 보상받는 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의 프레임에 지금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 네거티브 대책반을 그 꾸려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민사 형사 소송 걸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30초 내로 설명할 수 있는 워딩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흥분하다 보니까 벌써 어머, 나 할 얘기가 또 있는데,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 딸 말이에요. 딸이 아무래도 그 취소될 것 같죠? 입학이 취소될 것 같아요. 그 부산 의전원에서. 그러면 부산대 의전원에서만 취소될까? 고려대도 취소될지 몰라요. 자칫하면은 고졸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가 가까우니까는 느닷없이 교육부 장관이, 그거는 부산대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부산대에서 알아서 하시고 입학을 취소해도 그거는 뭐라 그랬어?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조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얘기가 왜 이제서야 나와요? 그럼 애진작에 몰랐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부정 입학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학칙에 따라서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속 들여다 보이는 데다가, 이미 조국의 딸이 조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학생의 그 대해서 허위 스펙을 발급해줬던 교수들은 이미 징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딸내미는 여지까지 멀쩡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사랑소리님, 점순이 차단해주세요 그랬는데요. 제가 어떻게 차단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놔두세요.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무슨 지금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견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합리적으로 비판하시면 돼요. 비판하실 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부산대학도 얼마나 그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산대 총장이 국회에 와가지고 이게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면 당장 입학을 취소하겠다 그래놓고, 부산대 총장이 바뀌었거든요. 이 바뀐 총장이 딴소리 하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그러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학교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부산대도 참 한심한 거예요. 부산대 학생들이 불쌍해요. 부산대 교수님들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참 부산 대학생들이 거의 환장할 노릇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학의 자율성을 교육부가 잘 고려해 줬어요. 이 부산대학은요, 사립대학도 아니에요. 국립대학 아니에요. 국립대학. 그런데 사립대학인 동양대학교의 최성에는 아주 진작에 칼같이 잘라버리더구만. 아유, 정말 이러면서
그냥 디지털 화폐 10만 원짜리 돌린다 그러면은 표를 줄 거라고 아니 자유당 때 무슨 이승만 정권 때 고무신 돌리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조국 그 전 장관의 딸 관련해 갖고 이런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이게 다 관행이었는데 공직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다. 다들 했는데 무슨 문제냐 그러는데요. 뭔 소리예요.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19년인가 미국에서도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 미국 어멈들이 어멈 아범들이 자식 좋은 데 보내겠다고 허위 사실에 허위 사진에 거기다가 그 뭐야 미국에는 그 뭐야 입학 감독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입시 감독관들 막 매수하고 그래갖고 부모들 전부 감옥 갔어요. 감옥 갔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잘리고 애는 완전히 입학 취소돼서 학교 문턱에도 못 가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CNN 뉴스에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여자 오른쪽에 제가 이걸 안 틀었구나 모니터를.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에 이 여성이 혹시 미국의 그 미드 중에 위기의 주부들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미드를 보면 거기 보면은 왜 위기의 주부들 Desperate Housewives 여기에서 그 뭐야 애 5 낳고 열심히 사는 여자로 나오는 그 르넷으로 나오는 여자 있어요. 이 여자가 뉴욕대 출신인데 자기 아이 입학 부정을 해갖고 이 여자도 감옥 갔다 왔어요. 그리고 유명한 CEO도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 인사라 그러지만은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도 감옥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어떤 여론이 들끓었냐면 애기에게 겨우 감옥 집행유예 1년 주고 감옥을 그 정도만 갔다 와? 뭔 소리야? 이런 손방망이 처벌이 어딨어? 하면서 미국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황차 공직자예요. 공직자 부부가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한국 사회에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그 위기의 주부들에 나온 그 르네로 나온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 이름이 펠리시티 허프만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범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합니다. 변명, 정당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그걸 가지고서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는 그 뭐라 그랬지? 그 뭐야? 대깨문 말고 뭐 조국 수호본부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뭐라 그랬더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름. 그 최민희도 나오고 김남국이도 나오면서 서초동에서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법치, 상식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완전히 민주화만 하면은 이런 거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심기가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자식 농사 잘하겠다고 니들은 뭐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내 새끼들은 용 만들겠다고 용을 썼는데 지금 이런 상황 돼가지고 본인도 참 여러 가지로 인생무상을 느끼지 않을까. 남 얘기 너무 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이 와중에 이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 물귀신으로 이제 물고 늘어진다 그럴까? 그래서 이러한 SNS를 또 썼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느리죠. 이런 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거든요. 조국이 뭐라 그랬냐면 오세훈, 박형준, 윤석열 일가의 의혹을 열거하면서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가.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쓴 SNS예요. 오세훈의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금액을 36억 5천만 원 받은 것 같고 왜 흥분하지 않느냐.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아산 신도시의 땅 투기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132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102억 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분노도 질책도 없느냐.
이렇게 흥분하고 나섰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할게요. LH 문제는 그 LH 공기업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당장 한 달 후, 몇 달 후에 될 거를 알고 한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무슨 오세훈, 윤석열을 얼마나 안다고, 나는 뭐 대변인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오세훈 부인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30년 전에 상속을 받았어요. 30년 전에 받을 때 그 땅이 무슨 보금자리 주택이 될지 안 될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땅에 보금자리 주택을 하면서 그 주변의 다른 땅 주인들과 똑같이 보상금을 받은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오세훈이 자기 부인으로 하여금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 땅 자체는 보금자리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억지로 집어넣었다면 그게 문제지만, 그 보금자리 주택 지구 안에 그 부인의 땅이 있다면 남들 다 받는데 그러면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윤석열 장모가 무슨 아산에 땅을 사가지고선 100억 원에 그걸 받았다 그러는데, 땅을 산 게 2000년인가? 그런데 보상을 받은 게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나서 윤석열 지금 나이가 환갑이지만 늦장가를 갔어요. 이 사람은 장가를 50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장가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뭐한데, 결혼을 2012년에 했는데 장모가 땅을 산 건 2000년대 초고 보상을 받은 건 2003년인가 4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생면부진 남이에요. 그냥 동네 아줌마인 건데 그것도 윤석열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윤석열 검증사안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장인이 빨치산 좌익이라는 걸 가지고 왜 문제 삼았어? 이렇게 반문을 하면 대답할 거 있죠. 그래서 노무현이 시원하게 얘기했잖아. 내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자식 낳고 잘 사는 내 마누라를 버리란 말이야?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해 가지고 그 10여 년 전에 그렇게 소위 보상받은 게 잘못됐다면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 시민이 법적 판단을 받을 일이에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가만히 있어봤는데 댓글창이 어디로 갔지? 잠깐만요. 댓글창이 갑자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에 자기 땅이 있는데 나라에서 그 땅을 수용해서 아파트를 지면 보상받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아파트 지구로 될 것이다라는 거를 사전에 내부 정보를 몰래 빼가지고 한 달 전이나 6개월 전에 그 땅을 샀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LH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흥분하고 분통을 터뜨리는지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거나 뜯어 붙여가지고 당신은 몇 억 보상받고 당신은 몇 억 보상받았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왜 방배동에 살아 그러면? 좌파인데 다들 가난하게 살아야지. 괜히 흥분하면서 시간이 벌써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몇 시인가요?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할 얘기가, 지소연님 방금 기사 어디 건가요? 기사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거는 세계일보에 나온 거예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윤석열 장모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미리 나와야 돼요. 미리 나와서 전부 걸러주고 클리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검찰에만 재직했던 인물이잖아요. 앞으로 이 웰컴 투 폴리틱스 정치의 세계에 들어오면 온갖 그지 같은 꼴을
스스로 다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숯검둥이를 머리에 뒤집었을 줄도 몰라요. 그게 정치의 세계예요. 이 나름대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치판에 있으니 얼마나 속이 썩겠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 정치판에서 노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속이라는 게 없어요. 속이 아예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맷집을 더 키워야 돼요. 왜? 이거는 단지 뭐 법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얘기로 뒤통수를 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더군다나 대권을 생각한다면 진짜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겠다는 각오로 버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뒤통수 치는 거 이거 지금 얘네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김대엽 이래로.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적어도 비판을 할 때도 근거와 법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급하면 무슨 짓이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나름대로 별 실수 없이 제가 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벌써 댓글이 많이 지나가 버렸네. 여기 보니까 20만 구독되면 정치하신다고 공약해 주세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정말요? 빅조님 위기구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좀 더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점순씨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점순씨 오지 말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조국이 윤미향 지나갔어요. 성공적인 방송입니다. 아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합시다. 자주 하려 그래요.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저 프로그램 다루는 이게 더 능숙해지면 그 다음에 참 아까 그 얘기를 잠깐 안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 얘기했잖아요. 한 가지 더 할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 얘기와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의 장모를 등치시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은 좌익 중에 좌익이었었습니다. 사상범이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인터넷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유족회가 있어요. 그 장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11명이에요. 물론 지금 알려진 사람은 9명에다 11명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일이겠지만 김일성이 이 남조선에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 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일인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친에 대한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거 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마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모는 장모인데 장가가기 전에 장모가 잘못한 것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걸 윤석열이 책임져야 돼? 그건 좀 말 안 되지.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할까 싶긴 하지만 그걸 올리는 이 조국 전 장관도 뭐야 도대체. 이정진님 팩트입니다. 네, 저도 나름 찾아봤어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또 TV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리를 가지고 제 프로그램을 열심히 봐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영향력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주권자로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방송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정호김 TV 임과 함께 매주 월수금 10시에는 꼭 하고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벨도 하시고 10시에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